금요일부터 토일 아주 그냥 정신이 없었습니다. 후보가 교체가 됐다가 또 복귀가 되고 진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그 과정을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일은 아마 100년이 지나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양쪽 후보에게 다 도움을 받아서 한 번은 한덕수 후보의 도움으로 5월 3일 전당대회 때 당선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저께 있었던 그 당원 투표 부결, 거기서는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의 힘을 받아서 부결. 그럼 김문수 후보의 정체성은 뭐냐? 오늘은 월요일의 남자죠. 자,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일 아주 그냥 정신이 없었습니다. 참 후보가 교체가 됐다가 또 다시 또 복귀가 되고 뭐 진짜 그야말로 그냥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자, 일단은 김문수 후보로 이제 최종 등록이 됐죠. 네. 됐죠? 자, 일단 그 과정을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평. 네. 이런 일은 아마 100년이 지나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후보가 박탈이 되고 박탈된 상태에서 후보자 등록 재공고를 새벽 2시 반에 하고 아무도 몰랐고 한 사람만 서류 32가지를 준비해서 30분 만에 입당과 등록을 딱 한 사람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전당원이 하고, 그게 또 부결이 되고, 박탈됐던 사람이 24시간 안 돼서 다시 지위가 복원이 되고, 네, 토요일 날 아주 스펙타클한, 아주 스펙타클한. 예, 뭐 좋게 다이나믹 갖고도 안 돼 이제. 네,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그렇게 좋게 말하면 그렇게 뭐 할 수 있는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으로 나쁜 될 말로 수 뭐라고 있는 할까요? 상황은 아닌 나쁜 것 말로는 같고요. 뭐가 있을까? 네. 예. 후보가 정해지는 만큼 네. 이제 국민의힘은 또 총력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큰 중요한 것인가, 정치인에게 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보면서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경선 때부터 후보들도 그렇고 또 지도부들도 그렇고, 자,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근데 보면서 무리하면 안 된다, 과요불급이다, 그리고 약속, 그렇죠. 신의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표를 얻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신의는 꼭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지도부들도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진짜, 그리고 당원들의 뜻을 정말로 제대로 받들어야지. 이게 이래서는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저기 51개 소도시를 훑으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 후보가 제대로 정해진 상황이어서 오늘 사실상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선거운동 차량에 후보자 얼굴 랩핑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직 여론조사 같은 건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후보가 확정된 게 뭐 어제니까, 어제 등록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뭐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지는 않겠죠. 좋을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자, 일단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최선의 후보를 뽑은 게 맞느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해가는 과정, 결선까지 만들어 놓은 것까지야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 더 좋을 수 있죠. 양쪽 결승전 해가지고 짠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밖에 또 한 사람을 놨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도 만약에 경선에 들어왔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걸로 저는 보여요. 4명이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 씨와 김 씨와 홍 씨가, 그러면 참 재미도 있고 흥미도 돋우고 관심도 끌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통해서 당의 입장도 정해주고 했을 텐데, 네. 우리가 밖에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당시에 예비 후보도 아니었어요. 또 총리였어요. 권한대행이었죠. 네. 권한대행. 이 밖에 있으니까 이게 이불이그냐는 얘기부터 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5월에 대법원 판결 났을 때 잘 보면 민주당 우리 당 하는 거 보고서
쟤네들 이상한데 하면서 막 밀어붙였잖아요. 거기 아무것도 우리는 대응도 못하고 이거 누가 설계인지 모르는데 우리끼리 청문회라도 한번 해야 돼요. 이거 한번 하시죠. 제가 청문회 권한은 없어서 제가 정청래 위원장이라면 한번 청문회를 해보겠는데 유청래가 돼보세요. 네? 나는 윤민이가 돼볼게.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한번 아 이거 진짜 그렇잖아. 당이 뭡니까 이게? 정말 이게 굉장히 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꼬이고 꼬여가지고 참 법원에도 갔다가 오고 예? 당원 투표를 했는데 그 전에는 80 몇 프로죠, 82%, 83%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했던 당원들이 또 절차상의 문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바로 또 당원 투표에서는 근소한 차이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부결이 됐잖아요. 그것도 당원들의 뜻이죠. 뜻이죠. 당원들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김문수 후보로 다시 결정이 되는 그야말로 주말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전국을 누벼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참 답답한 주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보니까 일정도 오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일정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제 밤 늦게도 막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당 선대위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당 선대위가 발표가 됐는데 김문수 캠프 측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화를 막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까? 일단 사람이 없다. 젊은 사람을 좀 추천해 달라. 무슨 소리세요? 정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당에서 다 했는데 근데 이게 좀 그렇다. 근데 제가 뭐 누구 추천해요? 그런 거. 그 전화가 선대위 공식적인 이런 전화일 수가 없잖아요. 밤 12시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화학적 결함은 아직은 뭐 된 게 아니다. 예. 그냥 김문수 후보만 둥둥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여기 지금 10시죠. 10시부터니까 지금 시작을 했겠네요. 광화문 했어요. 청계 광장에서 첫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첫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고 광화문 청계 광장에 시작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오늘 새벽 5시에 송파 가락시장에서 민생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근데 요 선거 일정도 한번 바뀌었어요. 한번 바뀌어가지고 공지를 했다가 다시 한번 공지가 와가지고 공지가 한번 바뀌었고 이제 좀 체계가 이제 좀 잡혀 나가겠죠.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여수 산단에서 경제 부활 이런 컨셉으로 여수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후보들도 다 등록을 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기호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기호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기호 7번 황교안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 무소속 이 4명의 후보도 더 있다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지만 원내 정당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 정당으로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이재명 후보 1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2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기호 4번. 사실상 그러니까 3파전이죠. 뭐. 3파전. 그렇죠. 예. 이게 김문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발했던 2018년도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한 양상이 되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 박원순 비서실장 아니셨어요? 네, 맞죠. 네. 그때 그 상황 아실 그러니까 테니까. 제가 이 기시감이 든단 말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그때 3선 도전할 때고. 3선 도전. 그 다음에 저희 당이 후보 찾다가 이제 김문수 후보로 빨리 뒤늦게지 뒤늦게 그러나 조속히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3명이 나와서 52, 23, 19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그때도 단일화 이슈가 있었었죠. 예. 그런데 양쪽 다 포기를 안 했었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안철수 후보도 결국 한 20% 정도 나오니까 대의를 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워낙에 그때는 이 생각의 차이가 많아서 예, 그렇게 된 거고
이준석 후보가 그때의 안철수 후보의 위상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잖아요. 지금 뭐 각 언론들에서 그렇게 분석을 조금씩 하죠. 하는 언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은 관심이 2등 경쟁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1등은 내버려 두고 이게 서울시장 선거 아니라 대선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서울시장 선거나 선거가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가 아니다. 예. 보궐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그 대선인데 대통령 선거인데 바로 이제 뭐 인수위도 없이 바로 그냥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지난번에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중간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됐다가 다시 김문수 후보로 다시 재확장되는 그 과정 이전에 했던 여론조사입니다. 자, 보시면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보면 저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5월 7일부터 이게 기간을 보면 5월 며칠부터입니까?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했는데 52.1%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나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1.1%, 이준석 후보가 6.3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그래도 단일화에 대한 이슈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막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당원들이 실망을 할 만한 그 큰 일이 생기기 직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면 지금 요 상황보다는 일단 더 실망을 하셨을 테니까 조금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모릅니다. 또 다시 또 결집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요 상황대로 보면 한 20% 이상 차이가 일단은 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이참 그때 서울시장 선거할 때 느낌. 그때도 이 정도였었죠.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2등하냐 가지고 싸웠어요. 그렇죠. 그때는 누가 예. 2등을 하느냐 가지고. 그래서 4% 차이로 우리가 이겨서 근데 수치가 너무 낮으니까 뭐 둘이 합쳐서 50이 넘으면야 뭐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두 분 합쳐서 40 조금 넘었거든요. 박원순이 52가 넘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벌써 여론조사항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52가 나오잖아요. 나머지 후보 지지율이 미미하다 보면 저거 다 합치면 9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10%씩 더해야 이대로라면 최종으로 보면 한 55, 6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남아 있는 뭐 무응답층도 다 이렇게 좀 요 비율대로 이렇게 다 표를 가져간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앞으로 또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보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저희도 또 보면 아까 그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예상치 못하던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뭐 선거 과정에서 한두 번의 출렁임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출렁임이 얼마나 뭐 극적이고 반전의 상황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또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두 번의 변곡점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비대위원장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그리고 90년대생이죠. 90년생 저희 강편치에도 우리 초창기에 아주 자주 출연을 했던 초선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오늘 아마 비대위가 있었을 텐데 선대위랑 비대위가 같이 선대위가 열렸을 텐데 비대위로 아마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전국위원회 통과를 해야 될 거예요. 비대위원장은. 그럼 이제 내정 상태로 내정이라고 봐야 봐야겠거든요. 되겠습니다. 자, 네. 김용태 의원에 대한 내정 요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언론이나 여러 언론들은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90년생이면 엄청 파격이죠. 그리고 젊고 패기가 있는 또 비대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 토요일 자정했었던 비대위원회에서 후보 교체권 김문수 후보의 자격 박탈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네. 그런 선명성을 보여줬던 의원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는데 비대위원장 한 명 바꿨다고 해서 그렇게 또 뭐 다 바뀌냐? 이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뭐 총괄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사실상 비대위는 지금 거의 정지되고 선대위 위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선대 위주로 그냥 돌아가겠죠. 상징적인 의미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임명장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임명장을 받았고 중앙선대위에서 임명장을 받았는데 이게 비대위원장 임명장인지 어떤 임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 장 받았는데 아마 비대위원장 임명장인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임명장을 받았고 자 아침부터 쭉 이제 김문수 후보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 후보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게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명칭을 확인을 못했으니까 네. 그때 물어봤다고 하죠. 김문수 후보에게 다른 메시지 후보와 생각과 다른 메시지를 내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마음껏 하라. 정치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어떤 거라도 상관없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자 김용태 의원 아직은 내정자라고 나오네요. 내정자 예, 이게 절차를 밟아야 돼요. 예. 그리고 사무총장은 박대출 사선의 박대출 의원이고 상황실장은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가 본인이 고사했던 장동혁 의원이 상황실장 선대위 상황실장에 이제 임명이 됐고 대충 이제 선대위는 뭐 대충 얼개는 짜여진 것 같은데 예. 이 얼개가 지금 짜여져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일단 얼개가 짜여졌고 자 앞으로 선거운동 상황은 이제는 특별히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죠. 진행을 네. 잘해주세요. 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저는 김재섭 예. 의원이 예. 김재섭 의원이 사실 오늘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비대위원장 맨 처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르기 전에 김재섭 의원이 비대위원장 물망에 한번 올랐었잖아요. 제가 한번 그 기사를 쓰기도 썼었고 했었는데 김재섭 의원이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이 필요하고 젊은 세대가 기득권을 밀어내야 무너진 보수 재건이 가능하다. 요렇게 요 오늘 인터뷰 내용의 가장 큰 핵심 메시지가 요거였어요. 요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확한 발언을 했다.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 당 분위기에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금 조직부총장이잖아요. 조직부총장이죠. 예. 저 정도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용기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자 이제 지역 선대위도 이제 대충 다 꾸려지고 공동 선대위도 다 꾸려집니다. 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이 어젠가요? 그저께 또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한마디를 좀 했어요. 댁에 계시지 말아 달라, 좀 선대위에 좀 참여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지금 명확한 거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 예, 한 시간 안 돼서 한 30분 전에도 한동훈 전 후보가 개인 SNS로 글을 또 올렸어요. 네. 본인이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이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대리전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꼭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개헌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달라. 이게 주된 메시지가 되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 이게 있겠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지금 김문수 후보 입으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주변 인사들의 얘기를 통해 보면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계엄에는 반대를 했다. 계엄에는 반대를 했고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건 좀 김문수 후보의 좀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당 후보 내는 데까지는 그렇게 모호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본선이니까요.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중도 확장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될 수 있는 명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과연 입장 선회를 할지 아니면 입장 선회 안 하더라도 뭔가 명확하게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입장을 내야 될 지금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내세웠던 여러 가지 공약이라고 네. 하면 공약이죠. 입장 중에 가장 큰 것들이 큰 게 단일화. 그다음에 계엄에는 반대했지만 탄핵에도 반대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걸 가지고 표를 얻었잖아요. 당원들에게 표를 얻었는데 지금 와서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입장을 좀 바꿔야 된다는 이 상황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웬 중도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예, 안 그러면 못 이기죠. 또는 보수 성향표가 상당 부분 이준석 후보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네. 네, 이걸 두고 볼 거냐. 근데 기존에 있던 또 지지층들의 또 이탈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결론은 왜 나왔냐는 답이 돼요. 예. 출마를 왜 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걸러졌어야 되는 건데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덕수 후보가 밖에 있음으로써 단일화 얘기로 이렇게 흘러버렸잖아요. 전당대회가.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김덕수로서 당선이 됐다가 당원 투표 토요일부터 시작됐던 그 당원 투표 한덕수 후보 그 찬반 거기서는 이제 한문수가 된 거죠. 근데 그 한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동훈의 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후보에게 다 도움을 받아서 한 번은 한덕수 후보의 도움으로 5월 3일 전당대회 때 당선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어제 그저께 있었던 그 당원 투표 부결 거기서는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의 힘을 받아서 한덕수 후보에 대한 찬반 거기서 반대 부결 이거가 이끌어져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탄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김문수 후보의 정체성은 뭐냐? 지금부터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어떤 게 또 표를 얻는데 그리고 보수 정당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빨리 고민을 좀 김문수 후보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이 출국을 10일 날 했는데 그 직전에 또 보면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상임선대위원장 맞냐 안 맞냐. 맞는다고 발표가 딱 났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그게 발표가 났었죠.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인데 예. 방송을 하면서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거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에 있던 이준석 여기 있었어요? 이준석 후보가 여기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준석 후보가 그 자리에서 본인이 홍준표 전 시장 미국 가는데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설득하러 가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원장을 만든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보면 또 SNS에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라고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 하와이에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갔잖아요. 네. 뭐 좀 재미있는 일일까요? 홍준표 전 시장 대선 끝나고 들어올까요? 대선 전에 들어올까요? 그거는 체제비를 얼마나 준비하고 갔냐에 따라 달리지 않겠습니까? 하와이가 생각보다 비싸요. 거기서 카드 있잖아, 카드. 아니 카드도 한도가 있지. 20매치를 어떻게 거기서 그분 저 조그만 공 치는 거 좋아하시는데 비싸요. 하와이는 본토랑 달라. 하와이는 비싸요? 엄청 비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체제비가 중요합니다. 저는 들어올 것 같아요. 중간에. 예, 뭐 정치적 해석을 하자면 당연히 중간에 들어오시죠. 중간에 들어와서 저는 아무리 봐도 중간에 들어와서 이준석 후보 그럴 수 있다. 이준석 후보 쪽에
제가 사이드로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을 많이 돕던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어제 그저께 이준석으로 가라 그랬대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죠. 아니 그건 못 들었고요. 그랬대.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거지 뭐. 못 들었고 그냥 제 감이 그래요. 음. 제 감이 딱 보니까 SNS에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라고 하고 이준석 후보가 그날 가서 공항까지 가서 딱 얘기를 하고 여러 얘기를 했구나.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얘기를 딱 보는 순간 그리고 음. 금요일날 인터뷰를 마치고 저한테 살짝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공항에 가서 홍준표 후보의 카드 3개 중에 2개를 뺐고 카드를 뺏었는지 여권을 뺏었는지 뭐 아니면 그렇게. 무슨 뭐 편도 티켓을 뺏었는지 제가 알 수는 뭐, 없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또 표가 또 나눠질 텐데 네. 일단은 자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변수가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였는데 이제 사법 리스크는 크게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뭐 법원의 결정에 뭐 누군지도 모르는 판사들한테 매여 있지 말자고요. 네. 그리고 예. 뭐 당장 14일입니까? 14일 대법원장 등 해가지고 사법 관련된 청문회를 청문회. 지금 한다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고 있지요. 그런 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발표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항소심 재판도 연기를 했지요. 뭐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재판은 다 연기가 좀 되고 있고, 자 대법원장 청문회 하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고, 네. 뭐 아무것도 요즘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법 리스크는 특별하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 남은 게 있다면 단일화밖에 없는데. 김문수, 황교안 단일화는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한교안 단일화. 여기 자유통일당도 있잖아요. 구주와. 뭐 제 일부러 황교안 얘기를 한 것은 음. 그 뒷말씀을 하시라고.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지도부하고 갈등이 생기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잖아요. 한독수 단일화가 우선인데 왜 한교안 단일화를 먼저 꺼내냐 하면서 이양수 사무총장하고 붙은 거잖아요. 그랬었죠. 예. 이양수 사무총장하고 붙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한교안 단일화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독수 단일화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김문수 후보하고 세게 붙은 거잖아요. 맨 처음에. 자,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만약에 시작되면 이준석하고의 단일화는 아예 그냥 네. 제로잖아요. 제로. 제로죠. 예. 제로. 제로입니다. 그러면 그냥말로 그냥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그냥 쭉 그냥 각계 전투로 쭉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괜히 그 7년 전 일을 소환한 게 아니에요. 네. 그 기분이 너무 든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들의 이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떤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은 뭐 이렇게 눈에 딱 띄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점점 좀 이제 여론의 추이를 좀 봐야겠죠. 정말 방송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좀 난감합니다. 네. 예. 저는 어떻겠어요? 예. 지금 뭐 보시는 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저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제가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뭐 수치가 뭐 나온 여론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인물이 영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약이 발표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 가능성, 전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오늘 와가지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막 쏟아내는 것도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상황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좀 상황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지난번 그 17년도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벌어진 그 19대 대선에서도 결국 24%, 21%, 뭐 7% 이렇게 나눠 가지면서 문재인 42%로 돼서 뭐 우리가 합치면 50 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맥 빠진 분위기의 대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었던 뭔가 우리가 진영이 다 뭉치는 어떤 계기가 됐다거나 뭐 우리가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것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대선이 됐다거나 그런 소득이 하나도 없이 분열상만 이렇게 늘어났던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18년도 지방선거에서 정말 기록적인 패배를 당했던 그런 게 이어졌잖아요. 지금도 비슷하게 갑니다. 이번에 대선하고 바로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바로 똑같아요. 지방선거죠. 바로 똑같다니까요. 지방선거.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번 대선을 준비해야 되느냐. 승패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 대선 과정을 어떻게 보내서 교훈을 얻거나 뭔가 입장이 정리돼서 그 이후에 지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2년 후에 총선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선거들 보궐선거도 있고 할 텐데 또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잃는다면 대여투쟁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숫자 부족한 상태에서 총력을 다해야 될 텐데 그런 준비 태세가 돼 있느냐 그걸 점검하는 대선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뭐 후보 뽑는 과정에서부터 뭐 거의 날치기에 가까운 일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 방송이 됐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참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뭐 이준석 후보 얘기를 잠깐 좀 해보지나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일단은 보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실망을 하는 국민의힘 이 당원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이렇게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영입에 아주 그냥 공을 들이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는 없다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고 자 이준석 후보의 전략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보면 눈에 확 띄는 여론조사 수치상으로의 변화는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땐 이래요. 저희가 이제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이준석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이준석 후보는 아마도 전 유권자층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본인이 가장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층, 그런 유권자층 또는 저희 당에서 이탈하는 유권자층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거예요. 목표가 아마도 이준석 후보는 의미 있는 지지율, 그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두 자릿수 나와서 선거 비용도 좀 반이라도 보전받고 다음 뭐 대선 이럴 때도 그래도 한 10몇 % 받은 의미 있는 3등을 한 후보야. 이 타이틀을 제일 원할 거 아닙니까? 이제 처음 피선거권 갖게 됐으니까요. 대선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준석 후보 제일 기분이 좋은 후보예요. 이재명 후보보다도 기분이 더 좋을 겁니다 아마.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해도 뭐 최선을 다해서 이준석 후보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단 정당 자체가 이제 너무 미니 정당이다 보니까 이게 좀 수권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을 목표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당선 목표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1% 정당인데요. 그러면 의석수?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제가 보면 민주당의 그 선거 전략은 나름대로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전 이제 예비 후보죠.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울 때는 정말로 김문수 후보를 미친 듯이 지원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미친 듯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미친 듯이 지원하고 한덕수 후보를 미친 듯이 막 때리고 하더니 이제 다 김문수 후보로 딱 결정이 됐더니 바로 그냥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미친 듯이 또 이제 바로 그냥 어록 냈잖아요. 막말 어록을 내가지고 막 그냥 공격을 하던데 자 막말 어록 김문수 후보도 뭐 찾아보면 사람들 다 약점이 있죠. 근데 김문수 후보 막말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재명
막말하면 또 누가 최고냐? 저희 당에서요? 아니요, 막말하면 또 누가 최고냐 하면서 이재명?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아니 대한 근데 지난번에 망언집 냈다가 명언집 됐잖아요. 그게 왜요? 그 모르십니까? 모르는데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금 민주당이 낸 거 오늘 아침에 나온 거 그 PDF 보면요, 딱 그것만 봐도 이거 이상한데를 알 수 있게 문장 하나로 그냥 설명이 돼요. 네, 예. 네. 뭔데요? 뭐로 된? 뭐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 뭐죠? 아. 짜자자자. 그러니까 되게 짧고 그냥 그 문장 안에서 잘못됐음을 알고 있는데 이재명 망언집은 맥락을 설명해야 망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맥락을 설명을 안 하고 그 발언만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벌을 해체해야 됩니다. 이것만 났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옳은 말 했네. 이렇게 돼요. 그 누가 만든 겁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실이요. 그래요? 원내대표실에 만드는 거예요? 참 쓸데없는 거 만들었네. 제대로- 모른 척 하세요. 몰랐죠.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때 이렇게 해갖고 다 나눠줬잖아 기자들한테. 참 쓸데없는 거 만들었네. 자,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김민석 후보예요? 김민석 깜짝이야. 김민석 민주당 선대본부장, 총괄선대본부장. 자, 윤석열 아바타 겸 정강훈 아바타의 독특한 이상을 겸하고 계신 김문수 후보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참 말 조어 만들어내는 데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참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재를 무궁무진하게 제공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란 무슨 어쩌고 하면서 한덕수 전 그렇죠. 예비후보를 미친 듯이 공격을 하더니 민주당은 참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저쪽 팀의 선발 투수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 나와라 이렇게 응원하다가 막상 나오니까 저 선수는 공도 안 빠르고 변화구도 별로야. 뭐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할 수 있는 반박거리도 없고 지금 특별하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자, 그 대신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를 삼으면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또 뭘 공격 소리를 삼아야 될지. 아니, 저는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20% 차이 나는데 뭐 발언이 그때 어땠고 뭐 솔직히 춘향전 그다음에 119에 전화 건 거 이걸 어떻게 막아요? 119 중에 나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저 이번에. 어떤 거야? 춘향전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소녀시대 얘기도 처음 들었고. 정말요? 왜냐하면 크게 이슈가 됐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기자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119는 기억하시죠? 119는 기억하죠. 예. 119는 그때 음성으로 많이 나왔었고 했으니까 저는 알고 있는 거고, 특별히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어서 그랬었는데 참 뭐 머리가 아프네요. 자, 하여튼 오늘 참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무슨 이렇게 제가 방송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드릴 말씀이 특별하게 없어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결방을 할 수도 없고요. 예, 이게 지금 뭘 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결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혼자라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